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변한다. 특히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되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된 기분이다. 30살부터 35해를 한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일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챙기고 출근했다. 월급날이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직접 남편 손에 쥐어주고 이 돈으로 아이들 학비도 내고 집에 수리비도 쓰라고 했다. 회사에서 나와도 저녁엔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또 다음날 도시락까지 챙겼다. 퇴직하기 전까지 나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남편도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했다. 퇴직식 날 남편이 장미꽃을 들고 와서 나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정년을 맞이하고 회사를 나온 지 3주가 지났을 때 남편의 태도가 처음으로 확실하게 달라졌다. 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다. 퇴직했지만 그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여전히 남편을 위해 계란말이를 하고 미역국을 끓였다. 그 미역국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밥을 담으면서 따뜻한 밥이 나오게 해줬고 국을 한 숟가락 담아서 깔끔하게 밥 위에 올려놨다. 남편이 밥상 앞에 앉아 나는 옆에 서 있었다. 그러다 남편이 처음 한 숟가락을 뜨더니 멈춰 있었다. 내 얼굴을 보지 않고 국을 한 입 먹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미역을 어디서 샀냐고. 나는 시장 할머니 옆에 가는 아주머니한테서 샀다고 했다. 그러니 남편이 말했다. 그 미역은 너무 오래된 미역이라고. 국맛이 이상하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내가 요리를 너무 못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35해를 함께 산 사람이 나한테 처음으로 던지는 말 같았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나은 후 처음으로 내 능력을 의심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말이 없었다. 그냥 조용히 밥상을 걷어갔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남편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가 정말 요리를 못하는 건가? 나는 그날 저녁을 준비할 때 평소보다 1시간을 더 들였다. 미역 말고 다른 반찬도 추가했고 고기도 구웠다. 밥도 여러 번 지어봤다. 어떤 게 최고의 맛을 낼지 고민했다. 인터넷에서 미역국 끓이는 법도 찾아봤다. 내가 뭔가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 그런데 남편은 그 밥을 먹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먹고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누웠다. 칭찬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침묵이 말이 되어버렸다. 그 침묵은 내게 뼈저린 상처를 줬다. 마치 내가 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호수처럼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일까? 왜 내가 하는 일이 모두 틀린 것 같을까? 왜 남편은 한마디의 감사도 해주지 않을까? 내 몸이 떨렸다. 손도 떨렸다. 이게 첫 신호였다. 앞으로 올 많은 상처들의 첫 신호였다. 그 일주일 뒤였다. 나는 또 다른 고통에 직면했다. 청소였다. 나는 월요일마다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소파를 닦고 창문을 닦고 바닥을 먼지 한 점 없게 쓸었다. 5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청소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문제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남편이 거실에 왔다. 나는 침실에 있다가 소파 쿠션을 꺼내 먼지를 털고 있었다. 햇빛이 비추는 거실에서 쿠션을 털 때마다 보송보송한 먼지들이 떠올랐다. 그건 청소를 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남편이 그걸 보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소냐고. 자꾸 청소를 하면 먼지가 날린다고. 아파트 전체가 먼지 투성이가 된다고. 그리고 물어봤다.
내가 청소광이 된 건 아니냐고. 내가 요즘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마치 내가 매일 놀면서 청소만 하는 사람 같은 투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순간 멈춰 있었다. 쿠션이 내 손에 들려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직장에 있을 땐 몸이 바빠서 신경 쓸 틈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 모든 행동이 남편의 눈에 띈다. 내가 밥을 지으면 보인다. 내가 청소를 하면 보인다. 내가 빨래를 개면 보인다. 내가 신발을 벗으면 보인다. 내가 숨을 쉬면 보인다. 모든 게 보인다. 그리고 모든 게 틀렸다. 이게 내가 기대하던 남은 인생이 아니었다. 나는 퇴직 후에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다.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그 모든 게 불가능해져 버렸다. 그 이후로 남편은 더 노골적으로 내 일에 간섭을 시작했다. 주방에서 밥을 할 때 자꾸 들어와서 나한테 물었다. 뭐 하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밥솥 뚜껑을 얼마나 자주 여냐고, 밥솥을 얼마나 자주 여니까 밥맛이 떨어진다고.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냥 고개를 떨어뜨렸다. 내 목소리가 나올 리 없었다. 목구멍이 항상 뭔가로 꽉 찬 기분이었다. 마치 내 목구멍에 돌이 박혀 있는 것 같았다. 입을 열어도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침묵이 나의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이번엔 물 사용량이 문제가 됐다. 나는 매일 주방 바닥을 닦는다. 쓰레기도 떨어지고 물때도 생기고 기름때도 튀니까. 깨끗한 주방은 내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몇 번이나 나한테 말했다.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이 물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고. 요즘 시대의 물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고.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고. 나는 물을 조금씩 덜 쓰기 시작했다. 주방을 닦을 때 물을 아껴서 사용했다. 어두운 부분이 남아 있어도 참았다. 하지만 남편의 입맛을 맞추는 게 더 중요했다. 그리고 전기료도 문제가 됐다. 내가 매일 세탁기를 돌리는데 남편이 자꾸 물어봤다. 또 돌리냐고. 그 정도 빨래 양이면 이틀에 한 번만 돌려도 된다고. 전기료 아까운 줄 모르냐고. 마치 내가 돈을 펑펑 낭비하는 사람 같은 투로 말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이 집을 지탱해왔다. 내 월급이 없었다면 이 아파트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남편이 편히 쉬면서 신문 보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나올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세탁기 돌리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아이들 양말도 모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빨았다. 타올도 그랬다. 모아뒀다가 나중에 남편의 속옷도 한 주일씩 모았다가 빨았다. 그러다 보니 집에 빨래가 쌓이기 시작했다. 냄새도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그것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선택이었다. 남편의 만족감과 위생, 그 사이에서 나는 항상 남편의 만족감을 선택했다. 한 주 뒤였다. 내가 마당에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있었다. 장미도 있고 철쭉도 있고 예쁜 벌새꽃도 있다. 내가 5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정성껏 길러온 것들이다. 매일 물도 주고 흙도 갈아주고 벌레가 생기면 제거해주고 비료도 주고 가지를 다듬어주기도 했다. 그 꽃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뭔가 내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 꽃들이 없었다면 나는 집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 꽃들도 남편의 눈에는 그저 물 낭비의 대상이었다. 그날 오후는 햇빛이 따뜻했고 구름이 예뻤다. 나는
그 평화로움 속에서 천천히 각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호스에서 나오는 물이 흙을 촉촉하게 적셨다. 꽃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다. 장미의 아래 잎들이 살짝 떨렸다. 마치 감사하는 것 같았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마지막 몇 개의 화분만 남았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내 손에서 호스를 빼앗아 가버렸다. 물리적으로 내 손을 밀어냈다. 내 몸이 뒤로 밀렸다. 나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남편은 호스를 끄고 나한테 소리쳤다. 물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고. 아파트 관리비도 올라가고 환경오염도 심해진다고. 내가 뭐 하는 짓이냐고. 마치 내가 고의적으로 물을 낭비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무너졌다. 내 손이 떨렸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죄가 되어버렸다. 내가 숨을 쉬는 것까지도 남편의 눈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호스는 남편 손에 들려 있었다. 마당의 꽃들도 목이 말라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물을 마실 수 없다. 오후의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차가워졌다. 아주 차가워졌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직장에 있을 땐 나는 팀 리더였다. 젊은 직원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프로젝트를 이끌기도 했다. 내 의견이 존중받았다. 클라이언트들도 나를 찾으면서 내 능력을 인정했다. 나는 이래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내 의견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판단되고 비난받는다. 나는 이제 누구 말을 듣는 가정부가 되어버렸다. 가정부도 아니다. 그냥 집안에 있는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렸다. 가구처럼, 냉장고처럼, 세탁기처럼. 이제 내 하루는 남편의 반응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지을 때도 남편이 좋아할까 생각한다. 청소를 할 때도 남편이 지저분하다고 할까봐 떨린다. 외출을 할 때도 남편이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괜찮다. 아니, 더 낫다. 내가 집에 없으면 남편은 더 편해 보인다. 내가 돌아오면 뭔가 불만이 생긴다. 내 존재가 불만을 만드는 것 같다. 그럼 내가 왜 돌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오전 3시에 눈을 뜬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머지 인생은 이렇게 보낼 건가?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통계상으로는 15년이라고 한다. 혹은 20년. 아직도 길다. 너무 길다. 이 길을 누가 걸어가나? 혼자 걸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내 목소리를 죽이면서 내 존재를 축소시키면서 처음엔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다. 큰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너희는 어떻게 지냐고, 아빠는 어떤지 모르냐고. 물론 아이들은 모른다. 다들 자기 인생으로 바쁜데 어머니의 고통을 알 리가 없다. 큰딸은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대구에서 사장을 하고 있다. 막내딸은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 말만 듣는다. 그들은 엄마가 남편한테 서운해한다는 걸 들으면 뭐라고 할까? 그냥 인생 그런 거 아니냐고 할까? 엄마가 좀 더 참아야 한다고 할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친구들도 물론 있다.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친구들이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남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친구들은
내 남편을 만난 적이 거의 없다. 그리고 친구들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온다. 자기 인생으로 바쁘다. 내가 그들을 만나려면 점심시간에 만나야 하는데 그들도 회사를 빠져나올 수 없다. 퇴직하고 보니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사회적 역할을 잃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속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내가 거울을 봤다. 큰 거울 앞에서 천천히 내 얼굴을 봤다. 나는 누구인가? 이 얼굴은 내 것인가? 얼굴에는 주름만 가득했다. 눈도 흐릿했다. 눈빛이 없었다. 마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눈이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변했나? 5, 6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변했나? 내 입가는 내려앉아 있었다. 웃음이 없어서였다. 웃은 지가 언제였지?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때부터 내가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신문에서 나처럼 혼자라고 느끼는 노년의 여성들에 대한 기사들을 읽었다. 고독사. 그 단어가 자꾸만 눈에 띄었다. 혼자 방에서 죽다. 며칠이 지난 후에 발견되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 그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 이렇게 혼자라면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밤에 누워있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밥을 지을 때, 청소를 할 때, 항상 그 생각이 함께했다. 죽음. 그것이 유일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생각. 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 아이들이 가끔 전화를 했다. 어머니, 안녕하냐고, 건강은 어떠냐고, 나는 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빠도 잘 있다고, 다 잘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뭔가 알아챘나 싶다. 물어봤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낮으신데 나는 피곤할 뿐이라고 했다. 날씨도 좋지 않고 요즘 관절이 아파서라고 했다. 거짓말도 능숙해졌다. 거짓말도 일종의 생존 기술이 되었다. 내가 쓰레기가 된 지 반년이 지났다. 반년 동안 나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 외출, 친구들과의 만남, 내 의견 표현, 내 욕망, 내 감정, 모두 포기했다. 집 안에만 있으면서 나는 점점 투명해져 갔다. 남편은 나를 보지 않는다. 식사할 때도 나를 보지 않는다. 내가 밥을 떠놓고 가도 남편은 신문을 본다. 나한테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 내가 말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어제 내가 뭐 했다고 했는데 또 같은 말을 한다. 마치 매일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더위가 심했다. 마당의 꽃들도 목이 말랐을 거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마당에 나갈 수 없다. 남편이 물 낭비라고 할까봐 그 꽃들은 시들어갔다. 하나씩. 철쭉은 먼저 죽었다. 그 다음엔 장미이었다. 벌새꽃도 결국 죽었다. 내 꽃들이 다 죽어갔다. 마당에는 시든 줄기만 남았다. 나는 그 시든 줄기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구나. 물도 받지 못하고 햇빛도 받지 못하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식물처럼 나도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구나. 내 59년의 인생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살아온 날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젊은 시절의 나, 일의 열정이 넘쳤던 나, 아이들을 키웠던 날들. 그때는 내가 필요했다.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했다. 이 사람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로 쓰레기가 되었다. 집안에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남편의 시야에 거슬린다. 이제 명언이나 처세술 같은 것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내가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 나는 상황을 잘못 읽었다.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몰랐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걸 몰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자신의 책임인 것은 아니다. 내가 남편의 불만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내가 완벽해질 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 존재는 존중받아야 한다. 누군가가 내 밥상을 한 숟가락도 비판할 권리는 없다. 누군가가 내 청소 방식을 폄하할 권리는 없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었다. 아니, 더 이상 완벽하게 했다. 하지만 남편의 기준은 계속 높아졌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내가 30살부터 35해를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시간, 내 노동, 내 헌신,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누군가가 그것을 무시하고 폄하한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말로 하는 폭력, 무시로 하는 폭력, 침묵으로 하는 폭력.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내일의 간섭을 시작한 게 퇴직 직후였다. 내가 남편과 같은 시간에 집에 있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전에는 남편은 낮에 혼자 집에 있었다. 선택지가 없었다. 내가 한 밥을 먹든 내가 한 청소로 산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밥 짓는 걸 지켜볼 수 있다. 내 청소를 감시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게 남편이 태도를 바꾼 이유 같았다. 통제하고 싶은 욕망,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 그것들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이 집에 갇혀 있어야 할까? 이 남편과 함께 계속 살아야 할까? 나는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 아무도 나한테 이 질문을 해주지 않았다. 아이들도 남편도 사회도. 하지만 나는 이제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내 인생의 마지막 15년이 무엇이 될지 결정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50몇 년 함께한 남편과 헤어지는 것.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 그 나이에 이혼이라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다. 하지만 그게 정말 나쁜 걸까? 정말 자존심을 버려야 할 그런 끔찍한 일일까? 나는 생각이 변하고 있었다. 아니면 이 집에 머물되 다르게 살아야 한다.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밥을 지을 때 내 방식으로 짓기. 청소를 할 때 내 방식으로 하기. 그리고 남편이 불평하면 그냥 들어주지 않기. 거기까지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 삶의 마지막 15년을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처음 느낀 게 공포였다. 공포. 만약 내가 남편에게 커역한다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지만 금방 깨달았다. 남편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이미 나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더 나빠질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나를 해방시킬 것 같았다. 하지만 무서움도 있다. 혼자가 될 거라는 무서움. 나이 먹은 여자가 혼자가 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 거다. 남편의 연금이 있겠지만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거다.
친구들도 없고 사회적 관계도 끊겨 있고 나는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도 혼자이지 않은가. 남편이 있지만 나는 혼자다. 말도 나누지 않고 감정도 나누지 않는다. 오히려 깔려 있다. 눌려 있다. 그렇다면 외로움도 덜하지 않을까. 어느 날 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나는 내일부터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밥을 내 맘대로 지을 거다. 남편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청소도 내 방식으로 할 거다. 불평을 할 때도 내 의견을 표현할 거다. 지금까지 내가 참았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기로 했다. 그건 용감함이 필요했다. 엄청난 용감함이 필요했다. 첫 번째는 식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마음대로 계란을 구웠다.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아니라 그냥 계란 프라이로 밥을 퍼주면서 내가 생각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남편이 뭐라고 할까? 남편은 한 입 먹고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았다. 그건 내게 힘을 줬다. 혹시 남편이 내가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 남편도 말이 없는 건가? 두 번째는 청소였다. 나는 마당에 나가서 꽃들을 다시 물 주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그 꽃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내가 물을 주지 않으면 정말로 죽어버릴 거였다. 오후 3시. 나는 호스를 잡고 나갔다.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이 나올까?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각 화분에 물을 줬다. 꽃들이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흙이 축축해졌다. 내 마음도 조금 편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 꽃들에 물을 줬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떨렸지만 꽃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셋째는 내 목소리였다. 어느 날 남편이 내 밥상을 봤을 때 조용하지 않은 척 말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밥을 짓는 거라고. 너도 내가 만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내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말은 나왔다. 남편은 나를 봤다. 처음으로 정말로 바라봤다. 마치 나를 다시 인식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신문을 다시 들었다. 그 이후로 변화가 생겼다. 작은 변화였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남편이 내 일에 덜 간섭하기 시작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가끔씩 불평도 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불평에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일을 계속한다.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불평이 줄어들었다는 건지 내가 듣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화로워졌다. 내가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다. 남은 인생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는 것. 내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 내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 내 삶이 나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 혹시 누군가가 나처럼 쓸모없는 취급을 받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고. 너는 충분하고 귀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여전히 주인공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꿀 수 없다는 것. 남편을 바꿀 수 없다. 남편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길 기대할 수 없다. 그것들은 모두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내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 된다. 지금 나는 천천히 변하고 있다. 완벽하게 변한 건 아니다. 밤에 일어날 때도 있고, 남편의 말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죽음을 생각할 때도 있다. 하지만 전과는 다르다. 이제 나는 그런 감정들 속에서도 내 발을 딛고 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내 마당의 꽃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철쭉에 어린 줄기가 나오고 있다. 장미도 한두 송이 피기 시작했다. 벌새꽃도 다시 꽃을 맺었다. 죽은 줄 알았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마치 나처럼 나도 죽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다. 혹시 모르니 말해두고 싶다. 정말로 힘들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자. 전문가의 도움도 좋고 친구의 도움도 좋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자. 나처럼 말 못할 우리 시니어 여성들을 위해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병원도 있고 상담센터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 내 남은 인생,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갈 거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존엄을 위해서. 그것이 내가 배운 것들의 결론이다. 우리는 모두 그럴 자격이 있다. 나처럼 고민하는 누군가도,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도, 외로운 누군가도,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이거다. 행복은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인정이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칭찬이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 선택으로, 내 태도로, 내 삶의 방식으로. 나는 그걸 이제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오늘 하루가 어땠든 상관없다. 누군가가 너를 무시했든 칭찬했든 상관없다. 너는 여전히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내 이야기가 끝이 아니다. 이건 계속되는 이야기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매 순간이 선택의 기회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늦지 않았다. 절대로 늦지 않았다. 그리고 너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내 선택의 주체로서, 내 행복의 설계자로서 나와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